어렵긴 했어도 밀란 쿤데라가 매우 통찰력 있는 작가라는 건 정말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맹목적인 확신은 폭력이고 독이었습니다. 삶은 여러 면에서 농담과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독의 가능성이 있는 문학, 역시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이번 주는 29권 밀란 쿤데라의 농담을 읽고 왔습니다. 제가 완독 챌린지를 시작하기 전에 궁금했던 책 몇 손가락 안에 들었던 책인데요. 드디어 읽었습니다. 농담의 사전적 의미가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이더라고요. 어휘 자체에는 뭔가 가벼운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읽어보신 분들 어떠셨어요? 분량도 분량이지만 저는 많이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어려운 농담 같은 책이었어요. 한 번 읽어서는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시 복기하며 해독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작가가 반복해서 던지는 단어들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는 말을 힌트로 포착하기 위해서였죠. 일단 예상했던 대로 시크함, 냉소적인 무드가 깔려있는 작품이었고요. 어렵긴 했어도 밀란 쿤데라가 매우 통찰력 있는 작가라는 건 정말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현상의 이면에 있는 의미를 굉장히 날카롭게 포착해내고요. 그걸 표현해내는 것도 탁월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은데요. 뭔가 둥글둥글한 작가는 아니에요. 오늘은 특이하게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는 아무래도 농담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겠죠. 이 책에서 제가 생각한 농담의 반대 의미는 무엇인지 리뷰를 들으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1번 사실, 2번 진실, 3번 유머, 4번 맹목, 5번 진지함.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댓글에 답을 달아주세요. 저의 답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밀란 쿤데라는 1929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브르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루드비크 쿤데라가 피아니스트이자 음악학자였고요. 아버지께 직접 피아노 레슨을 받은 쿤데라는 음악에 꽤 소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쪽으로의 전공을 고민할 정도였다니까요. 이 책에도 민속음악과 관련된 음악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프라하 카렐 대학교에 쿤데라는 문학과 미학 학사과정으로 입학했고, 그것도 한 학기만 공부하고는 프라하 공연예술대학교 영화학부로 전공을 옮겼습니다. 여기서 영화 연출과 시나리오를 공부하고 후에는 같은 학교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쿤데라가 청년기를 보내던 시절 체코에는 강력한 공산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죠. 쿤데라 역시 1947년 당 청년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참고로 시기와 그때 나이로 보아서나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보면 밀란 쿤데라의 자존심 요소가 이 책 주인공에게 많이 이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쿤데라는 반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1950년 당에서 축출되었지만 1956년 다시 당에 가입, 1968년 민주화 운동인 프라하의 봄에 참여하면서 1970년 두 번째로 당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쿤데라는 국가로부터 저서를 압수당하고 집필과 강연 활동에도 제한을 받았어요. 쿤데라는 46세이던 1975년 아내와 함께 프랑스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이후 작품 대부분은 프랑스어를 기반으로 쓰였고요. 출간도 프랑스에서 하게 되었어요. 1979년에 체코 국적을 박탈당한 그는 프랑스를 조국으로 살아가다가 2019년에 와서야 원래의 국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에 나온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그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그는 오히려 그 후 대중 앞에 나서지 않고 자발적인 실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1984년 아포스트로프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마지막으로 1985년 6월 이후로는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대요. 모든 것을 문학을 통해서만 말하고 외부 접촉은 아내를 통해서만 하겠다고 한 거죠. 쿤데라의 아내 베라 쿤데라는 6살 연하의 아나운서 출신 여성이었습니다. 쿤데라를 내조하면서 50년 이상을 함께 살았어요. 쿤데라는 사진도 아내에 의해서만 찍히길 원했다고 합니다. 아리안 슈맹이라는 사람이 베라 쿤데라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쓴 이 책. 2021년에 나온 밀란 쿤데라를 찾아서라는 책에 따르면
쿤데라는 파리에 있는 아파트 인터폰에도 자기 이름이 아닌 지인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나 그가 인터폰을 받게 하려면 특정한 코드를 따라야만 했대요. 무슨 비밀 요원 같은 삶을 살았죠? 1963년에 나온 우스운 사람들은 쿤데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라고 한 단편집입니다. 첫 장편 소설은 바로 농담이었어요. 1967년에 출간된 이 소설로 이듬해 쿤데라는 체코 작가 동맹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체코는 물론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는 작가가 되었어요. 이 작품은 1969년에 영화화되기도 했는데 시나리오를 공부한 쿤데라가 직접 각본을 썼다고 합니다. 그 외 작품들로는 열쇠의 주인들, 생은 다른 곳에, 이별의 왈츠, 웃음과 망각의 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소설의 기술, 불멸, 배신당한 유언들, 느림, 정체성, 향수, 커튼, 만남 등이 있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이 중 29권 농담, 234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243권 불멸로 밀란 쿤데라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총 7부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부에서 1인칭 화자 나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인 거죠. 작가는 총 4사람, 루드비크, 헬레나, 야로슬라프, 코스트카에게 목소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화자가 나오면 각각의 시각에 따라 이야기의 다른 측면들이 밝혀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도 서로 다른 시각에 의해 다른 의미로 드러나고 사각지대에 감춰졌던 정보들이 채워지기도 하는 거죠. 나오는 비중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루드비크라는 사람이 이 책의 가장 핵심 인물입니다. 이 책은 리뷰 포인트를 잡기도 매우 어려웠는데요. 크게 2가지 의미 포인트를 중심으로 감상을 풀어볼까 합니다. 줄거리는 사이사이에 흘러나오게 해서 안 읽으신 분들도 추측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책 제목 농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2포인트를 종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소설에는 불일치로 인한 균열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행위와 그 의미, 행위와 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요. 주인공 루드비크는 대학 때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여자친구에게 보낸 엽서 한 장 때문에 당에서 축출되고 맙니다. 여자친구 마르케타는 같은 당 활동을 하고 있는 진지한 여자였습니다. 루드비크는 장난삼아 농담으로 반혁명적인 말을 하고 트로츠키 만세를 외쳤는데 그것 때문에 당에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루드비크는 그것이 자기 인생 최초의 파멸이었다고 말합니다. 농담 때문에 삶의 길 밖으로 내던져졌다고요. 냉소적인 성격이긴 했지만 엽서에 쓴 그 말은 정말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젊은 대학생의 가벼운 행동이 너무나 엄중한 의미, 너무나 가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군에 입대한 그는 정치범으로 분류되는 검은 표지를 받게 되었고 무기가 박탈된 채 탄광 노동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2번째 불일치는 가면과 실존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가면을 쓰게 됩니다. 가면은 보여지는 이미지, 공적인 것, 요구받는 것,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면과 실존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 그 충분한 의미도 모른 채 가면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들의 비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밀란 쿤데라가 이 젊은이들의 상황에 대해 쓴 부분을 정말 공감하면서 읽었거든요. 다소 긴 발췌문은 블로그에 있고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미완인데 세상은 그들에게 다 만들어진 사람으로 행동하길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대사를 읊으며 연기를 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3번째의 불일치는 육체와 영혼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육체와 영혼의 불일치예요. 루드비크는 헬레나와 영혼 없는 육체 관계를 가졌지만 진짜 사랑했던 루치에와는 끝내 육체적으로 결합되지 못했습니다. 그 2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공은 육체와 영혼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하죠. 지금까지 총 3가지의 불일치를 살펴보았는데요. 괴리, 그 균열의 틈에서 주인공이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력감과 공허함, 피해의식, 혐오 같은 감정들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2번째로 잡은 포인트는 바로 맹목 대 해독이라는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한때 확고한 진리, 확고한 가치로 보이는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역사적인 한 시대의 특징으로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질되거나 부패해서 사라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새로운 다른 흐름에 의해 대체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시대에 따라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영원 불멸의 가치로 오해할 경우, 따라서 맹목적으로 추종할 경우 적을 만들게 되고 각종 폭력도 불사하게 됩니다. 가령 문예사조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계몽주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다가는 낭만주의가 새로운 흐름으로 일어나고, 사실주의의 흐름이 대세를 이루었다가 또 새로운 각성으로 상징주의나 초현실주의도 일어나고 말이죠. 1948년 2월 혁명 이후 체코에 일어난 강력한 정치 사회 흐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습니다.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건설적 낙관주의가 확산되었어요. 그 사회에서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주의, 지식인, 부르주아를 경멸했어요. 문제는 그 사상이 절대 가치가 되어 해학과 아이러니가 용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대표적인 피해자는 물론 루드비크지만 알렉세이나 야로슬로프 같은 피해자도 있습니다. 루드비크는 농담 한 번 잘못했다가 그의 신념, 그의 삶으로부터 유린되었죠. 알렉세이는 루드비크처럼 검은 표지 군단에 들어오게 된 공산주의자입니다. 루드비크보다 더 철저한 공산주의였어요. 아버지가 공산당 고위 인사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간첩 혐의로 투옥되자 그도 의심의 대상이 되어 검은 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의 입장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의 신념을 증명해 보이려 했습니다. 아버지까지 부인할 정도로요. 하지만 결국 당으로부터 축출 통지를 받게 되었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 젊은이였는데요. 야로슬로프는 루드비크의 오랜 고향 친구입니다. 민속문화의 전통을 되살리는 일에 고집스럽게 몰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리고자 한 민속문화는 사실 이미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민속문화란 그것이 샘처럼 솟아난 맥락과 상황이 있는 것인데 야로슬로프는 책을 보고 그 형식을 되살려냈단 말이죠. 무엇보다 그것을 사회주의와 결합시키는 우를 범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직해낸 민속문화는 특정 시류를 쫓는 모조품, 꼭두각시 노름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맹목적으로 지켜내려고 했던 민속문화가 기대고 있던 사상의 쇠퇴와 함께 쇠락해 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공산주의가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였다면 지금 말한 세 사람은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불과 1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시류가 변했습니다. 스탈린을 필두로 한 권력이 부패했어요.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를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맹목적인 확신은 폭력이고 독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맥락과 그 상황에서의 실존 또 의미를 해독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맥락을 떠난 절대 가치, 절대 확신은 신화와 전설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이죠. 루드비크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병영 시절에 만난 루치에였거든요. 그는 루치에와 함께한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루치에도 영원히 그 의미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루치에는 그 시절, 그 상황 속에서 루드비크에게 의미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상처 속에 살아가던 루치에게 역시 삶을 유린당한 채 광산 노동을 하던 루드비크가 동질감을 느꼈던 거랄까요? 그래서 15년 후에 그 루치에를 고향 이발소에서 다시 만났지만 루드비크는 그녀를 잘 알아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루치에를 만나기 위해 그 이발소를 다시 찾아갈 필요도 없었어요. 루드비크가 자신의 15년을 돌아보며 자신은 피해자가 아닌 패배자였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는데요. 참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물론 제대로 해독되지 않은 농담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그 후에 맹목적인 증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삶에 2차 가해를 입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고통을 증오의 추로 균형 맞췄습니다. 그가 헬레네라는 여자를 능욕한 이유, 바로 제네마크의 아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제네마크는 자신이 대학 시절 당으로부터 축출될 때 당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죠. 루드비크는 그에게 복수하여 자신의 고통을 상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변해 있었어요. 시류도 제네마크의 신념도 심지어 제네마크와 아내의 관계도 말이죠. 결국 그 증오심 역시 그를 얽매고 있던 추상적인 환상, 맹목적인 종교, 신화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농담이잖아요. 제목을 붙이기에 작가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할까요?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글을 쓰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제목을 다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소설의 경우 저는 밀란 쿤데라가 처음부터 이 제목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만큼 복잡한 이 소설이 농담이라는 키워드로 많은 부분 이해가 되거든요. 삶은 여러 면에서 농담과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불일치들이 있고 틈이 많고 일견 실없는 장난처럼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고 해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농담에는 해독의 여지가 있어요. 삶의 공허와 틈을 메우는 것은 주체가 실존의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해독해낸 그 의미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책을 이 단어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은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체성입니다. 농담 같은 삶에서 유린당하지 않는 주체. 농담 같은 삶을 해독하고 의미를 찾아나가는 주체. 저는 이 책에서 무엇보다 바로 그 능동적인 주체의 필요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 매력적이거나 호감이 가는 인물이라기보다 이 책에서 도출한 방향성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골라봤습니다. 코스트카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는 원래 무신론을 주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균학 박사는 예수가 말한 실제적인 삶을 공산주의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공산주의 역시 사람이 이룬 질서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변질될 위험이 있는 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는 거죠. 그에게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는 루드비크가 증오에 사로잡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도 간파했습니다. 비록 루치에를 도와주려 한 선한 의도가 한 번의 욕정으로 더럽혀지긴 했지만 신의 부르심에 따라 삶의 의미를 해독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자신이 해석한 계시의 의미도 절대적인 것으로 확신하지 않고 겸허하게 계속 성찰했다는 거예요. 코스트카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래도 가장 통찰력 있고 주체적인 인물로 꼽을 만한 사람이 코스트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해독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작가가 냉소적으로 던져놓은 책 같았습니다. 어려운 농담 같은 책이었는데 끙끙대며 씨름하고 나름대로 해독한 의미를 내놓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어떻게도 정리할 포인트를 잡지 못할까봐 진짜 걱정이 됐거든요. 저의 리뷰는 당연히 하나의 시도일 뿐이죠. 이 책은 역자의 작품 해설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 것을 내놓았으니 다른 사람들은 어떤 포인트로 어떻게 해독했는지 좀 돌아다녀 봐야겠습니다. 해독해 보신 분들 어떤 댓글이라도 환영합니다. 해독의 가능성이 있는 문학 역시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책은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입니다. 야성의 부름과 불을 지피다 이렇게 짤막한 두 이야기가 실려있는 것 같아요. 분량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푹푹 찌는 여름인데요. 썰매 끄는 늑대계 얘기에 함께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꾸준히 오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